여보세요? 박수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연준 인사의 발언과 경기 우려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드라기 총재의 긍정적 발언과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모기지 담보증권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찰스 폴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재정위기국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착수됐다는 점을 들어 유로존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도 알차게 운영해오던 일부 지방저축은행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금융계열사 간 몰아주기 관행이 체크카드 업계에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2부에서 살펴볼 이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휴대전화 얼마에 사셨습니까? 100만 원에 가까운 출고가의 휴대전화, 지난주 누구는 9천 원에 샀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누구는 10만 원에 샀다고도 합니다. 가격 표시 제도도 도입했지만 이렇게 가격 질서가 엉망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미니 토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참 많죠. 중소기업들 억울한 이야기 많으실 텐데요. 오늘 40년 가까이 중소기업을 이끌어온 CEO 모시고요. 그와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최근 들어 하향 곡선을 그려온 뉴욕 증시 오늘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 시작 전에 발표된 지표에서 미국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플로서 총재가 연준의 부양 조치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 자세한 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76%, 101.37포인트 내려가서 13,457.55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 낙폭이 꽤 컸습니다. 1.4% 급락하면서 3,117.7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 1% 넘게 빠지면서 1,441.59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럽 주요 증시들 모두 빨간불을 밝게 비추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호재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낙관적인 발언에 힘을 입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상승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베를린에서 가진 연설에서 유로존 위기국의 국채 매입을 위해서 주요국들이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36%, 20.87포인트 올라서 5,859.72를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소폭 오르면서 7,4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0.47% 올라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3,513.81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들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깔린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점도 시장의 악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본 증시는 중간 배당일을 맞이해서 투자자가 몰리면서 소폭 오른 가운데 마감됐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25%, 22.25포인트 소폭 상승해서 9,091.54를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반면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0.19% 빠지면서 2,029.29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2698선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알아봤는데요.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좋다 말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전장에서는 지표의 강세로 인해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에 좀 오르는 모습 오전 한때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찰스 플러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인데요. 이로 인해서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저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발언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연준의 추가 자산 매입이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QE3로 인한 효과보다는 이 무용론, 그러니까 별로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이 더욱더 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반면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의 걸림돌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이 주택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큰 폭이 조정받았습니다. 4%대 급락했고요. 뿐만 아니라 광산 장비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지게차 및 산업 설비 업체인 발로월드가 3.65% 밀려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사흘 만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작용하지 않았던 역할이 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국채 매입 옹호 발언, 또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이 두 가지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범 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는 0.39% 올랐고요. 그밖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제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찰스 플러서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놓은 추가 부양책이 경제를 기대만큼 부양하거나 실업률을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플러서 총재는 추가 자산 매입이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8.1%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구조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 만큼 통화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미래에 부적절하게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지난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가계 평균 소비 지출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49,705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7,2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비 증가폭은 3.3%로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계의 씀씀이가 커진 것은 물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2 한국 기관 투자자 포럼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어딘지 제시됐는데요. 이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가들이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레이더엠이 홍콩에서 주최한 한국 기관 투자가 포럼에는 150여 개 국내외 기관 투자 회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삼성생명, 우정사업본부 등 천조를 굴리는 소위 큰손들과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 맥쿼리, 베이캐피털 등 글로벌 업체들이 함께했습니다. 포럼 발표자들은 새로운 경제위기 타개 해법이 아시아가 함께 연계해가는 전략에 있으며 아시아가 세계 최고의 투자처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 China continuing to open up, of course, I will not go through this because these are the strengths of Hong Kong as an IFC with which you're all familiar. Now, naturally,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renminbi, there will be greater demand for renminbi for trade, for investment, for all kinds of need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새로운 투자 기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의 전략을 짚어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broad policy directions in terms of public institutional investors and privat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basically, the idea is this: try to resolve the underfunding issue. 역시 홍콩은 아시아 금융 센터이기 때문에 많은 유수의 해외 투자가들이 같이 와서 한국 기관 투자가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포럼은 아시아에 확실한 답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엠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은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로존 위기 장기와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세 등 성장 전망을 하향 이유로 꼽았습니다. S&P는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7.5%로 예상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재정위기국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착수됐다는 점을 들어 유로존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근거가 있다며 재정위기국이 경제개혁에 의지를 갖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투자자들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입찰 수요가 이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금리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스페인 3개월 국채의 경우 낙찰금리가 1.203%로 한 달 전 실시했던 입찰에서의 0.946%에 비해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2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도 발행액 대비 응찰 비율은 1.65배로 지난달 입찰에서의 1.95배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심각한 경영 부실과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저축은행업계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인데요. 하지만 알차게 운영했던 일부 지방저축은행이 승승장구하면서 커가고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월 결산 법인인 저축은행들이 추석을 앞두고 2011 회계년도 실적 발표에 나섰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대다수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지방 중소형사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대구의 참저축은행은 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안양저축은행도 20억 원으로 37% 올랐습니다. 지난해 770억 원의 손실을 봤던 경남제일은 172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성과 스타, 삼정, 청주 등 대다수의 지방저축은행들도 흑자로 돌아섰거나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현금 흐름이 활발하고 부실 자산이 적어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양호했습니다. 부동산 PF 같은 위험 자산에 집중하다 된서리를 맞은 대형사들과는 달리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덕분입니다. 최근 경영실적을 공개한 솔로몬과 서울, 진흥 등 대형사들이 자본 잠식에 빠졌거나 유상증자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소형사에 비해서 대형사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거든요. 네네. 우선 최근에 아직도 그 부동산 PF에 물려 있는 그 금액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그 대형사 같은 경우는 아마 건전성 쪽에다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중소형사들의 1년 전 예금 금리도 4%대로 전체 평균 3.83%를 앞지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은행과 카드사의 일감 몰아주기 가능이 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협 고객은 하나 SK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 SK카드 관계자는 결제계좌 연동 등으로 체크카드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서비스 경쟁력이 있는 체크카드 상품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의 기부금은 많이 늘어났지만 자사출연재단으로의 기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비용은 2005년 1조 4,055억 원에서 2010년 2조 8,73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 기업들의 기부금액 중 평균 40.6%가 자사출연재단에 몰렸습니다. 녹색성장펀드, 헬스케어 펀드 등 상품이 다양해서 펀드 고르기 참 어려우시죠. 그런데 펀드 구성 종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같은 종목을 담고 있어서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고 합니다.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펀드의 내막, 최은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녹색기술 육성을 국가 비전으로 발표하자 녹색성장 펀드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들 펀드는 녹색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기업 위주로 운용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운용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일반 펀드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마 펀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운용되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관련 종목을 담는 헬스케어 펀드도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담겨 있고 사회환원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에 앞장서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 펀드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운용됩니다. 펀드들마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는 게 현실이죠. 오로지 하는 기업들은 사실 중소형주 내지는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담으면 이 펀드는 투기적인 펀드인가요? 라는 반문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 펀드인데 투자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이름만 다르게 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기업으로 애플이 선정됐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 소재 컨설팅 업체인 퍼포먼스 인스파이어드가 소비자 2,175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애플이 1위에 올랐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정책금융공사가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절감하게 된 외화 조달 비용을 활용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어제 정책금융공사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얻은 금리 인하 효과를 기업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10억 달러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은 공사 직접 대출과 외화 온랜딩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강원 충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 충청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키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요청한 핵심 보완 사항에 대해 민간 평가 결과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집을 살 때 주거 환경이나 고통 여건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과 같은 불황에도 일단 가격이 싸면 집을 사고 후회하는 일은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3.3평방미터의 분양가가 1천만 원 이하인 수도권 분양단지를 장남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동탄 이신도시 동시분양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인근 동탄 1신도시의 매매가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싼 가격입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은 싼 분양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분양 예정지 가운데 좋은 입지 여건을 갖췄음에도 분양가가 1,000만 원 이하인 곳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의 경우에는 향후 시장이 좋아졌을 때 다른 단지보다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9월 보금자리 지구에서 분양하는 9월 아시아드 센트럴 자이는 3.3제곱미터당 800만 원 중후반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입니다. 10월에 분양 예정인 단지는 주변의 쇼핑, 문화, 체육, 공공 서비스 시설 등 인프라 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고 녹지가 풍부히 배치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공원형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도 저렴한 분양가로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3제곱미터당 900만 원 초중반대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분양 공고는 다음 달 10일 나올 예정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의 이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휴대폰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출고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제값 주고 산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텐데요. 최근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100만 원에 육박하는 갤럭시 S3를 며칠 상간으로 17만 원에 판매해서 일직산 소비자들의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시장의 혼란, 바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소비자들로서는 당장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보조금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보조금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이 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오정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출연하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보조금 지원받지 않고 휴대폰 구입하면 바보라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이제 상식이 될 만큼 보조금 제도는 소비자들이 이제 매우 익숙한데 이 보조금 제도 당시에는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는 어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신 단말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구매자들이 이제 비용 부담이 많지요. 그래서 단말기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요를 갖다 진작시키자, 이제 이런 취지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대폰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면은 사실은 보조금 제도는 필요치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상적으로 길게 봐서 시장을 정상적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그다지 필요가 하지 않다. 그렇게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통사나 단말기 회사들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이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지 보조금은 좀 알고 굉장히 이제 싶은데. 그 광범위한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통신사가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의 다양한 형태로서 판촉 형태로도 진행이 될 때도 있고, 출고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통신사 간의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보조금 지원 경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제값 주고 사는 거는 이미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 제도가 시장 질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온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보시는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 제도는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즉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서의 더 큰 문제는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이제 전략적인 이유로 인해서 불규칙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양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간의 이제 보조금 혜택 자체가 좀 이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이통사들 보조금 지원 규모가 한 2조 원에 육박한다. 이제 이런 조사도 나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결국은 그때까지의 소비자들이 이제 요금을 통해서 이제 지불한, 그래서 이제 축적된 그 부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신규 가입자에게 그 혜택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혜택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불균형하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시장 그 질서를 상당히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이제 알뜰폰 시장이 열렸는데 알뜰폰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저렴하게 신형 고가 휴대폰을 장만할 수 있는데 굳이 저가의 알뜰폰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고객들의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알뜰폰을 사용을 하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MBN 업체 설립 취지 자체가 이제 저희가 통신비를 갖다가 좀 절감을 하고 저소득층에게 통신 혜택을 돌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설립이 됐는데
MBN 업체들은 대형 통신사들에 비해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MBN 업체들 최대 경쟁력이 이제 저렴한 요금인데 통신사들이 막대하게 보조금 지불을 해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MBN 업체들은 이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서비스가 이제 LTE 서비스인데요. 예. LTE 서비스를 통틀어서 MBN 업체들이 유치한 가입자들이 지금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제 통계 조사도 있는데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알뜰폰 시장에 굉장히 큰 그런 혼란을 이제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통사들이 고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팔겠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을 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큰 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고객들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 기존의 소비자들에게서 징수한 어떤 요금을 가지고 신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제 한 사업자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자가 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옆집 아이를 우리가 학원을 보내게 되면 그럼 우리 아이도 또 좀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출혈 경쟁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한 명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향후에 미래 수익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요.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서 소비자 이탈을 방지할 기회는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 자체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제 길게 봐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소비자 사이의 어떤 그 박탈감들, 상대적인 이 박탈감도 상당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며칠 지나니까 누구는 10만 원 주고 그렇습니다. 사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장기적인 또 이제 소비 행태 자체에도 왜곡이 또 올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시장 질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에게도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업자에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제살 깎아먹게 하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이통 산업도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국내 통신 시장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 저희가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가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쟁보다는 이런 마케팅을 동원한 그런 출혈 경쟁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급을 그런 형태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여론도 많았고요. 이번에 보조금 경쟁이야말로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 5가 출시되면은 또 아이폰 5의 신규 수요에 대한 고객 뺏기지 않게 해서 보조금 지급 뭐 과열 경쟁될 것 같아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이폰 그 유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LTE 서비스의 또 아이폰 고객 이러면 그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뭔가 이제 매력이 있는 이제 소비자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할 것으로 이미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SKT와 KT에서 아이폰 5를 출시를 하면 LG U+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또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먼저 번에 그 보조금 대란과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이런 그 지원금 때문에 지금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통위가 이걸 나서가지고 조금 과징금, 뭐 부과하겠다, 엄격히 단속하겠다 그런 얘기는 많은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방통위 입장에서도 그 지금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특정 통신사들의 어떤 가입 활동 자체를 지금 제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통사에게 정말 심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 향후 이제 통신 시장이 이제 길게 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엄정하게 규제를 좀 집행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좀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오정석 교수 모시고요.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보조금 지원제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원제도의 허와실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연준 인사의 발언과 경기 우려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드라기 총재의 긍정적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모기지 담보증권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재정위기국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착수됐다는 점을 들어 유로존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확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레이더엠이 홍콩에서 한국기관 투자가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경제위기 타개 해법으로 아시아 연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최근 들어 하향 곡선을 그려온 뉴욕 증시, 오늘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 시작 전에 발표된 지표에서 미국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플로서 총재가 연준의 부양 조치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76%, 101.37포인트 떨어지면서 13,457.55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 1.4%나 크게 떨어지면서 3,117.73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나 1% 넘게 급락하면서 1,441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럽 주요 증시들 모두 빨간불을 밝게 비추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호재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낙관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상승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베를린에서 가진 연설에서 유로존 위기국의 국채 매입을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6%, 20.87포인트 오르면서 5,859.72를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소폭 오르면서 7,425.12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0.47% 오르면서 강보합세로 3,51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깔린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점도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 증시는 중간 배당일을 맞이해서 투자자가 몰리면서 소폭 오른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25%, 22.25포인트 올라서 9,091.54를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반면에 소폭 떨어졌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2,029.29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보이면서 2698.688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사회 간접 자본을 확장해 둔화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특징입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 예산 총액은 342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3%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 단연 눈에 띕니다.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3조 1천억 원 많은 24조 원가량을 배정했습니다. 당장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사회 간접 자본 영역에 재원을 집중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 5천 개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11조 원 증액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주택구입자금 등의 4조 원을 늘립니다. 특히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는 97조 1천억 원이 배정돼
복지재원 100조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 여성 성폭력 관련 예산을 50% 가까이 늘렸고 학교폭력,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융자를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는 2차 보전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간접 자금이 더 확충됐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OC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SOC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조금 낮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재정 지출과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어 정부 안대로 국회 의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신성장 농력 발굴을 위해 내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상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를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저소득 저신용 서민이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인 햇살론도 정부가 보증 차원으로 1,200억 원을 출연해 금리와 대출 조건을 인하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가계부채의 동맥경화가 터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재원도 배정했습니다. 녹색 성장 분야에 21조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환경기술 사업화에 1,560억 원을 투입하고 셰일가스 개발과 에너지 개발 투자도 큰 폭으로 확대합니다. 여름 내내 불안했던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성장 동력 R&D 분야에 3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 중소기업 특별보증도 신설합니다. 환경과 물류, 문화 영역 등 서비스 기업에 특별 보증 자금을 지원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를 위해 2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귀농, 귀촌 지원 대상 확대, 기술과 정보 제공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계층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무상보육 문제를 개선하고 나이대에 맞춰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영아 전 계층의 보육비를 지원하되 상위 30%에는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위 70%에게는 보육 쿠폰을 제공해 차등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도 확대해 현재 19만여 명에서 4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4천억 원이 넘는 재원도 배정했습니다. 전국 100여 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 1,000여 명, 보호관찰직 2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5천억 원 더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마련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과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2조 5천억 원 늘려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직접 대출이 아닌 이미 갖고 있는 빚의 이자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혜택받을 수 있는 서민을 최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도 20여만 명 늘어난 405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금액도 월 3천 원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청소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폐렴 예방접종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15조 원의 자금을 시중에 풀기로 했는데요. 이런 정책이 중소기업들의 막힌 자금줄에 보탬이 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밀려있는 결제를 기다리는 중소기업들 많으시죠. 시장에서의 약자로서 느끼게 되는 불공정 거래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히 일주일 만에 뵙네요. 아, 예. 네. 중소기업들 자금난 심각하다라는 말 자주 하죠. 밀리지 않고 대금 결제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참 많은데 납품기일을 철새까지 지켜야 하고 대금 결제 주는 사람 또 대금 결제는 주는 사람 마음인 관행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 내수 경기, 특히 건축 경기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회사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급여는 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사에서 지급되는 어음 기일이 너무 길고 그것도 제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예. 불공정 계약서에 놀겨 거저먹기로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특히 가격 정책과 AS 사후 관리 문제인데요. 예. 아주 박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AS 사후 관리를 중소기업들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남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적자로 고스란히 누적이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억울하지만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하청 관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좀 전에 AS 말씀을 하셨는데 AS 같은 부분은 사실은 좀 계약을 맺을 때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면은 그 부담이 전체적으로 그 하청업체들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항의를 하면은 거래 관계가 단절될까 봐서 항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상생 얘기 많이 하고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 상생, 경영, 동반 성장, 뭐 초과이익 공유제 뭐 이런 얘기들 참 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업 현장에서는요. 말은 참 듣기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 법이 이전에 대기업이 수족과 같은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동반을 해서 진짜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없으면 자기도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즉 오래된 그 가불관계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 경제에서도 양육강식의 자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려 하고 그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좋은 예로 우리 속담에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걸 뺏어서 100개를 채우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뭐 한편의 시장에서 얘기는 사실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하청업체들은 좀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2차, 3차 합청업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네, 거기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1차에서 받은 압력을 2차, 3차를 가면은 그 압력이 2배, 3배로 가중이 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는 목숨을 걸고 사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그런 불공정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보시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개선은 좀 되어지고 있는죠?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불공정 거래 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실 범위 내에서. 저도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품을 이거를 개발해달라고 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다른 회사, 우리가 제시한 샘플은 참고만 하고 이미 다른 회사하고의 거래 관계가 시작이 돼서 제품이 완료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애를 많이 썼는데 좀 억울하다 얘기를 했더니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 억울하면은 전임자한테 가서 항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손해를 한번 좀. 그 다음에도 거래는 계속 하셨고요. 지금은 그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문제들 불공정 거래법에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이게 감독을 강화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속담에 또 10명이 지켜도 하나의 도덕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 암만 법을 잘 만들고자 한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하면은 예.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법과 제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참 이렇게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 이러한 질서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뭐 이제 약자적인 입장에서 뭐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뭐 속으로 이제 끙끙 앓고 뭐 참아야 사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정말로 이제 저희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자기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각각 전문 분야를 찾아서 서로 융합과 협조를 얻어내야만 자기들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떤 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외에도 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좀 전에 수족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갈 것자 올레자를 써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틀을 벗어난 다음에 일방적인 착취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도 이제 중소기업의 입장을 조금만 대기업도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은 중소기업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대기업에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예. 대기업도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더 잘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미니 토론 시간에서는요, 송공석 와투스 코리아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불공정 거래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사를 보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 초기에 다양한 지원책으로 규모를 키우는데 참 성공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온갖 이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논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하죠. 결국 이런 혼란,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고 시장의 질만 떨어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많아지면서 복잡해진 교차로에 신호등이 생기고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이동통신 시장에도 지금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호등 체계가 좀 하루빨리 세워져야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